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부자가 되실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 순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책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이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1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인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과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잘못하고 있었구나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면에선 되고 있었는데 어느 면에선 안 되던 것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자기계발 개념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 것뿐 사실상 핵심 요소는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책을 보신다면 제가 느꼈던 것보단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주말의 명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대에 따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주말의 명화를 TV에서 시작할 때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영화 필름이 차르르 펼쳐지고 그 필름 안에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화의 한 섹터가 보여지는 장면이었죠. 지금부터 이 섹터를 기억해주세요. 바딤 젤란드는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어려운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능성이 일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처럼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섹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섹터가 대체 무슨 말이냐면 섹터가 모여서 영화 필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섹터들이 모인 무한한 인생 트랙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요. 과거의 섹터들은 이미 지나온 것이니 고칠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저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무한한 섹터 중에 본인이 선택한 것이 현실에서 물질화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물질화되면 우리에게 익숙하죠. 저자는 우리들 모두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유명하죠. 짧게 말씀드리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독성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독성 물질을 넣었으니 당연히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살아있다면요?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죠? 즉 열어보기 전까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잘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가진 섹터들도 열어보기 전까지 모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인생 트랙도, 거지가 되는 인생 트랙도, 평범하게 사는 인생 트랙도 말이죠. 웬만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인생 트랙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선택한 거냐? 저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왜 잘못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2가지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옵니다. 펜듈럼과 이너 포텐셜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하나씩 곧 설명할 텐데요. 섹터와 인생 트랙부터 마저 끝내보죠. 그렇게 우리 안에 무한한 섹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 뒤를 보시면 영사실이 있죠. 그 영사실에서 영화를 틀어줍니다. 요즘은 전부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필름이었죠. 그 필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사실에서 섹터들이 나뉘어져 있는 필름에 빛을 쏴주면 우리가 그 필름을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바로 빛입니다. 섹터를 선택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선택하면 빛을 비춰서 현실에서 물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매우 쉽게 느껴지죠.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섹터를 정확히 알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인드무비나 명상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능성에 빛을 비추고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라고 하니 좀 더 개념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듈럼과 이너 포텐셜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말하기 전에 아주 잠시 인생 트랙에 대해서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시각화가 된 섹터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사실 상상도 생각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상상과 생각으로 장면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서 물질화를 만드는 최종 산물은 감정입니다. 감사함은 이미 가졌음을 내포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그만큼 물질화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만 하는 감정의 빛은 두려움을 내포합니다. 두려움이 나오게 된 출발선의 장면을 뿌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시각화를 잘 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을 물질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물질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더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감정과 태도가 시각화한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대접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세상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사실 대접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면 세상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섹터는 무한하다고 했었죠. 그 섹터들은 빛을 비추는 곳이 물질화되면서 유사한 섹터들과 뭉쳐 인생 트랙이 되고 이게 물질화됩니다. 또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A필름, B필름, 이렇게 Z필름까지 한 테이블 위에 일렬로 이쁘게 놓여져 있어요. 필름 사이 공간이 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 필름은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차례대로 놓였고 놓인 순서에 따라 A부터 Z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C필름에 빛을 비추었다고 상상해보죠. 그럼 나란히 있는 B필름과 D필름도 빛이 비춰지겠죠. C와 유사한 섹터인 B와 D도 함께 물질화가 됩니다. 그렇게 빛을 받은 섹터와 유사한 섹터들이 모여서 인생 트랙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긍정적인 섹터였다면 긍정이 긍정을 계속 낳는 형태의 인생 트랙이 완성되죠. 그 반대로 부정이라면 부정을 낳는 인생 트랙이 완성되고요. 여기까지면 섹터와 인생 트랙 그리고 선택의 개념까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이나 미뤘던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이라는 두 개념은 우리가 종종 부정적인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펜듈럼은 공동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형성된 에너지 집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성장하며 때로는 우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같은 생각을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집단 산염체가 형성되고 이 집단 산염체가 펜듈럼입니다. 뭔가 공상과학 소설 같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 확실히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영역을 살펴봅시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적 집단은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으로 펜듈럼, 즉 집단적 에너지 필드를 형성합니다. 이 두 집단의 동일한 목표, 즉 국민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 내부의 개인들이 특정 이념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더 큰 펜듈럼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 에너지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이념적 집단에 속하든 그 집단의 펜듈럼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정 부분 지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이념이 더 맞다며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펜듈럼의 영향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펜듈럼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먹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펜듈럼 자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릅니다. 그저 에너지만 받아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사라진 펜듈럼도 있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펜듈럼은 에너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그에 대한 예는 고대 문자, 고대 종교 등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죠. 관심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이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체입니다. 또한 펜듈럼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개개인의 행복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령 공원에서 어르신들께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쓴소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죠. 펜듈럼이 등장할 겁니다. 쓴소리조차도 관심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두 분의 어르신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펜듈럼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된 두 어르신에겐 뭐가 남을까요? 펜듈럼은 그런 것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펜듈럼을 파괴적인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에너지만 빨아먹고 사람 자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두 어르신의 인생 트랙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긴 영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빚어낸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섹터를 빛으로 비출 것이고 그 섹터들과 유사한 섹터들이 붙어서 인생 트랙을 형성하게 되죠. 이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펜듈럼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펜듈럼은 집단적인 사념체로서 같은 생각이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펜듈럼은 정치, 문화, 사회적 운동 등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속한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펜듈럼의 영향은 집단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적 에너지 필드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적 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펜듈럼에 끌리게 되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 선호,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 특정 스포츠팀에 열광하는 것,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에 동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펜듈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펜듈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통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펜듈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하고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임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항함으로써 생명력을 훨씬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저항하면 할수록 생각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펜듈럼이 어떤 대상인지 알았으니 그 힘에 이끌려 가는 척 하다가 옆으로 비키면 다른 대상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친구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에 반응하면 할수록 친구는 더욱 깔깔거리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친구는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열성적인 직장 상사가 일을 잔뜩 맡기면서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강요받은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직장 상사를 등에 업은 회사의 펜듈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논쟁을 벌인다면 상사는 당도직입적으로 당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난 일에 반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해주라. 펜듈럼이 최초의 충동을 소진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런 다음 그와 함께 부드럽게 일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라. 이때 당신은 상사의 사념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의 주파수로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충동은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잠잠히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아는 척하지 말라.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하라. 단지 그의 조언을 구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펜듈럼을 따라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그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던 그 에너지가 다른 해결책이나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당신에 관한 한 펜듈럼은 헛발질을 할 것이다. 즉 펜듈럼이 예상하는 두려움과 갈등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비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펜듈럼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벗어나기는 사실 부의 확신의 저자 바프록터도 말한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느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프록터는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한다고 적어보라고 책을 통해 조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향한 그의 공격이 호의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같습니다. 공격하는 상사를 호의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선 공격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하지 못하면 질려라도 떠오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펜듈럼에게 휘둘릴 바에 펜듈럼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즐겨버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녀 포텐셜입니다. 1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챕터의 제목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이녀 포텐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 트랙을 잘못 선택한 이후의 두 번째 이녀 포텐셜입니다. 이녀 포텐셜은 부정적 감정의 산물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몸에는 8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고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주파수가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펜듈럼에 의해, 즉 외부 환경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면 이 산염 에너지는 이녀 포텐셜을 만들어냅니다. 이녀 포텐셜은 부정적 감정 말고도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도 만들어집니다. 부정적 감정의 대표 주자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 극단에 있는 감정은 단연 사랑입니다. 먼저 두려움을 말씀드린 이유는 펜듈럼이 좋아하는 에너지체이기도 하며 이녀 포텐셜이 쉽게 만들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사랑에는 이녀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이녀 포텐셜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력이 작용합니다. 균형력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꽤나 파괴적입니다. 단어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가령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에 따라 이녀 포텐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균형력이 등장하여 우리에게 하는 일인 두 가지입니다. 이녀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거나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 파괴적이라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균형력 또한 긍정과 부정 따위 모릅니다. 그저 이녀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 최소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최소량을 써서 이녀 포텐셜을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말고도 어떤 일에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하면 이녀 포텐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을 위해 동기부여를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확신은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녀 포텐셜을 매우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점점 읽다 보니 이해되었습니다. 이녀 포텐셜이 생기면 균형력이 발동하는데 이를 발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누워서 생각으로 나는 부자가 된다고 확신하면 이녀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균형력이 나와서 이를 없애기 위해 파괴적인 활동을 합니다. 균형력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없애려면 아예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못하도록 더 가난해질 것을 던져줍니다.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했다면 잉여 포텐셜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에 맞춰 행동을 한다면 그 잉여 포텐셜이 행동에 에너지를 써버려 균형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과 확신 다음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만약 행동이 없다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인생 트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인생 트랙을 잘못 선택한 이유의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잉여 포텐셜은 중요하므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사실은 잉여 포텐셜보다 중요한 것은 파괴적인 균형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생각해보죠. 이미 원한다부터가 잘못되었죠. 원함은 가지지 않았음을 내포하니까요. 그러니 가질 수 없겠죠. 가지지 못하니 부정적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부정적 감정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요.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을 발동시킵니다. 균형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합니다. 마침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 아예 긍정적인 감정은 생각도 못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더 실어주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겠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만큼 힘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을 얹는 것은 쉽죠. 그렇게 부정을 얹어주어 원함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무슨 부자야. 역시 끌어당김 같은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였어. 이렇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원인인 원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여 잉여 포텐셜이 나왔을 때 균형력은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균형력은 부정의 힘을 실어 사랑하는 대상을 아예 멀리 떼놓아서 당신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쉬우니까요. 즉 실현당하게 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균형력에 관한 겁니다. 잉여 포텐셜은 의존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균형력이 발동하죠. 의존적인 관계라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이 펴질 거야.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등입니다. 뭐뭐가 되면, 뭐뭐가 이루어지면, 뭐뭐만 있으면 등의 의존적인 욕망은 잉여 포텐셜이 과다하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균형력도 과다하게 맞추겠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서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뭐뭐가 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의 가장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 조건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 트랙 선택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늪에 빠진 부분이 바로 이 조건부 동기부여였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는 월 1억이다. 이것만 되면 나는 부자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저는 제 마인드 무비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인생 트랙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 아들에게 조언해준 내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운데에는 이니셜과 함께 에너지파를 둥글게 이중으로 그리고 왼쪽에는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오른쪽에는 되었을 때의 감정을 쓰고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조언입니다. 이것도 이 책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가운데 에너지파를 그린 것은 생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과 동일하죠. 그리고 되고자 하는 것을 왼쪽에 적어 조건 없이 단지 선택만 하였고 오른쪽에 되었을 때 감정을 적음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이 선택한 것을 비추게 만든 것이죠. 어떠셨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점이 다를 뿐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단지 조건 없이 선택하고 이미 가진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것은 파괴적인 펜듈럼과 균형력이 자연의 존재함을 인지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서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하니까요. 1권이 환경 설정이었다면 2권은 드디어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중요 단어는 의도와 슬라이드입니다. 이 두 단어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먼저 의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입니다. 그럼 생각의 정의는 뭘까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입니다. 두 단어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생각은 단순 기억이나 판단,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니 들어갑니다. 의도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생각만 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훔칠 생각이 있었는데 훔치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훔칠 의도로 사전에 계획을 했고 실행에 옮겼는데 실패했다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수가 되죠. 미수는 죄를 범하려고 착수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도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의도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인데요. 내부 의도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목표를 이룰 거라는 믿음, 그리고 행동이 결합된 것이며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부 의도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부 의도부터 살펴보죠. 내부 의도를 책에서 정의한 내용도 좋아 보입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믿음, 그리고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 어려운 것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려면 도전하고 행동하고 어려움도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자는 100%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펜듈럼이 우리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펜듈럼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존재가 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으니까요. 저자는 우리가 단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이유가 펜듈럼의 에너지를 뺏기면서 어려운 인생 트랙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안타깝지만 학습의 결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한정지어 놓으려 하는 말로 보이진 않으세요? 자신의 분수라는 것이 누가 지은 거죠? 자기계발 서적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한정을 지은 것도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펜듈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어낸 말 하나에 스스로 그렇게 한정 지었으니 결핍이 생길 것이고, 결핍은 항상 두려움을 만들지, 또 에너지를 먹을 수 있겠어. 이해가 가시나요? 결핍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체이면서 잉여 포텐셜까지 만듭니다. 그럼 균형력이 발동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을 더 얹습니다. 이것이 일권에서 말한 펜듈럼이 하는 파괴적인 활동입니다. 펜듈럼은 개인의 행복 따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차버리고 본인에게 에너지를 쏟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펜듈럼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부 의도를 말씀드리다가 나왔습니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한 욕망과 믿음, 행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욕망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만 행동을 했으니 상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의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 부칩니다. 힘에 부치는 이유가 바로 펜듈럼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펜듈럼은 이미 세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 의도는 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겁니다. 내부 의도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집단 사념체를 어떻게 혼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피하면 피하려 할수록 두려움이 생겨나고,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을 만듭니다.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을 작동시키고 결국 피하던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저자인 바딤 젤란드에 의해 부정당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저자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외부 의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 그 외부 의도가 나옵니다. 외부 의도는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외부 의도의 정의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펜듈럼으로 둘러싸인 세상이 알아서 본인에게 던져줄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기억나는 것 있지 않으신가요? 네, 불멸의 지혜에서 나온 실체입니다. 실체는 풍요로워서 바라기만 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자는 이 실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외부 의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양자 물리학자였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부 의도의 작동 방식은 뭘까요?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 즉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을 내리는 자임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내부 의도가 가진 세 가지인 욕망과 믿음, 행동 중에서 하나씩 따져보죠. 욕망은 이녀 포텐셜을 만듭니다. 하지만 행동을 함으로써 상쇄가 되었죠. 이녀 포텐셜은 행동을 하면 상쇄된다고 일권에서 저자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심을 내포합니다. 믿음은 동시에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에 바로 드는 감정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동시에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글에서 믿음은 존재가 스스로 깨닫는 체험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반대되는 용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걸까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일단 그렇다고 하고 진행해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의도가 가진 믿음 말고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을 넘는 암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또 암은 뭐냐? 하나씩 같이 생각해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입니다. 거기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이라는 의심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암입니다. 외부 의도는 암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응당 알고 있다는 것이 외부 의도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은 마음과 영혼의 일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와, 이제 지식이 알미라는 걸 알았는데 마음과 영혼의 일치는 또 뭘까? 이는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는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저자는 의식을 마음이라 표현했고 잠재의식을 영혼이라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바꿔서 진행해보죠. 의식은 정보 처리 기관이죠. 눈으로 보고 뇌에서 필터를 거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정보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 그저 저장합니다. 눈으로 흘겨본 것조차 저장해둡니다. 그것을 끄집어낼 때는 영감이 떠오를 때 혹은 감정과 결합되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에서 나오는 것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저자인 바딤 젤란드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계발은 긍정화건을 매일 아침과 자기 전에 읽어라. 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기게끔 만들어라 고 했었죠. 100번 읽기, 100번 쓰기 등을 통해서도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하면 이녀 포텐셜만 나오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 또 뭔 소리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읽고 행한 것은 모두 쓸데없는 거였나? 전 정말 책을 읽으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책은 그저 책일 뿐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굳이 책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간접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암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나오는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영어권의 자기계발을 읽어서일까요?
너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가진 줄로 믿어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원하고 구하는 것, 믿다 등의 단어가 지금까지 책에서 말한 것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세월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저 이것이 삶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생각해 보죠. 이미 가졌는데 의심을 할 것이 생길까요? 이미 가졌는데 욕망이 생길까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외부 의도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출발 지점입니다. 자,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의식과 잠재 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하기 쉬운 것들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쉬운 것들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일치가 쉽게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내부 의도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 결국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을 다시 풀어보죠. 내부 의도 안에는 믿음이 있죠. 믿음은 의심도 내포합니다. 의심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두려움을 낳죠.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을 낳고 이는 잠재의식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 트랙 중에 부정적인 주파수가 있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때 균형력도 한몫하겠죠. 그럼 의식과 잠재의식의 의견이 일치가 된 거죠. 그렇게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가 되었으니 외부 의도는 그게 원하는 건가 하고 던져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식과 잠재의식이 따로 분리된 사람처럼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의식은 바깥 세상에 한눈이 팔려있는 아들이고 잠재의식은 그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라고 상상해 보죠.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무척이나 듣기 싫어하고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바깥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이미 체험을 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잠재의식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저자가 말해 주었는데요. 이는 잠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외부 의도에 대해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그건 영상 후반부에 의도와 슬라이드 설명을 마친 뒤에 해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례의 외부 의도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들과 엄마는 일치하는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 와중에 일치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펜듈럼이 있죠. 아들은 이미 펜듈럼에 잠식되었다고 보죠. 아들이 바깥 세상에서 펜듈럼이 원하는 바를 꼭 본인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처럼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거죠. 엄마는 그것이 아닌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 트랙 중에 아들이 원한 인생 트랙으로 아들을 옮깁니다. 사실 펜듈럼이 원한 인생 트랙이죠.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합의점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제 외부 의도가 등장합니다. 그게 너가 원하는 거군. 철없는 아들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엄마의 합의점이 일치할 때 외부 의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작용하면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엄마가 아들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펜듈럼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펜듈럼이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야, 엄마. 이는 다시 목표 설정 방법이 나오게 되는 대목이 됩니다. 목표 설정 방법은 잠시 뒤로 미루고 외부 의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외부 의도는 알민, 이미 가졌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이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라면 누구나 다 가졌겠지요. 저자는 이를 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낮추라고 합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성을 키울수록 잉여 포텐셜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잉여 포텐셜을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럼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저자는 관찰자의 입장을 말합니다. 이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자신을 그저 바라보는 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때 그 생각들을 주인으로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이 되고 자신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면 중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뭐뭐만 되면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조건부 동기부여에서 오는 결핍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뭐뭐만 되면에서 이미 중요성을 한껏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전부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를 쓰며 나는 이미 가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은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두려움, 좌절감, 불만, 근심, 불안감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저 평안할 겁니다. 또한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행동함에 있어서 주저함도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의 논무어처럼 중요성을 현저히 낮추고 일단 시작하나가 생각납니다. 시작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낮춘 시작은 더 위대합니다. 시작을 했다는 것은 결론에서 본인이 가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론까지 가는데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서도요. 하지만 중요성을 낮춰서 보면 결국 그 역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퓨처 셀프의 말도 떠오릅니다. 한편 저자는 삶에 대해서 지배력을 얻으려면 참여자로부터 관찰자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역할 게임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고 연기를 함에 있어 바라보는 자를 의식하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자의 의식이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이 정비례합니다. 즉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 관찰자로서 참여자가 연기하는 것을 보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자도 외부 의도에 대해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책에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외부 의도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아들에게 말한 조언과도 유사합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지는 계획하거나 기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암만 가지고 있으면 외부 의도가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 알문, 이미 의식과 잠재의식의 일치를 이룬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과 같죠. 그럼 실체가 움직여준다는 것과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니 쉽죠. 저자는 그 쉬움 안에서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생소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 자체가 알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인 학문이니까요. 이제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으니 앞서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 대해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외부 의도가 움직이게 만들 핵심 요소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속성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실 마인드무비와 일맥상통합니다. 슬라이드는 일종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은 시각화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잠시 잠을 자는 순간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를 껴놓음으로써 의식이 그것을 잠재의식에게 같이 말해주고 일치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100번 쓰기나 100번 말하기, 긍정 확언을 매일 아침과 자기 전에 읽기 등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뿌리 생각에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시각화 혹은 심상화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슬라이드를 만들되 그 슬라이드를 체험하는 상상은 주기적으로 라고 합니다. 저자는 말을 하는 것과 쓰기에서 의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시각화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감정을 한번 느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는 조 디스펜자 박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가 제시한 명상법에 양자장의 조율하기 명상이 있는데요. 이 명상법은 샨티TV 유튜브 채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명상법을 보면 의식을 점점 확장해서 잠재의식에 들어가
가능성의 공간에 조율하는 건데요. 그 공간에 들어가 아무 사람도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와 조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미래를 직접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화와 심상화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마인드 무비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즉 저자인 바딤 젤란드가 말한 슬라이드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의식이 잠자는 순간에 껴넣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시각화를 언뜻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를 이루면 외부 이도가 나타나서 던져준다는 거죠. 풍요로운 실체가 툭 던져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뭇 다른 관점으로 어렵게 보였던 내용들이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자도 시각화를 통해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킨다는 것에는 다른 자기계발 서적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한 것이니까요. 단지 뿌리 생각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의미 없이 쓰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개 단어인 의도와 슬라이드에 대해 모두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말하면서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있죠. 이것은 이 두 단어를 알고 나서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식인 아들은 바깥 세상에서 펜듈럼에 의해 펜듈럼이 원하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인 양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부분 하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딱 이렇게만 따라하면 월 1,000만 원 가능하다고 하는 것 많이 보셨죠? 눈송이 하나도 저마다 다른데 유튜버가 한 방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월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펜듈럼입니다. 이는 제가 유튜버를 인용했을 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자가 한 말입니다. 펜듈럼은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를 가장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의식인 아들은 설레어 하면서 그걸 엄마인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결국 내가 할 수 있을까? 란 의심이 자리 잡게 되고 이 의심이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해서 외부 이도가 부정적인 것을 던져줍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엄마의 기분 살피기죠. 본인과 대화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목표를 본인에게 실제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럼 직접 말을 듣지는 못해도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이 엄마의 기분 살피기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좋다는 표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들었을 때 본인의 기분이 그저 평안하거나 아무렇지 않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표를 들었을 때 본인의 기분이 무거운 느낌이 난다면 그것은 본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엄마인 잠재의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인 의식은 이를 잘 살펴서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저 또한 목표를 월 1억 벌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목표를 잡고 이루어졌다면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라 그렇습니다. 돈은 단지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 기분 살피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제가 해야 할 목표들이 정확히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시간을 좀 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도 저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그렇게 됨을 아는 것으로 출발해서 의심을 넘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일이 오히려 꼬여서 엉망이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불안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잘 하려고 노력할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 결과는 더 좋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기에 외부 문제가 과대평가되면 더더욱 위축되거나 멍해지기도 하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더 어려워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리얼리티 트랜스퍼핑 3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중요성을 높이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될까요? 중요하다는 것은 불안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의심을 내포하고 원함이 현재 없음을 뜻하는 것처럼요. 불안해지면 사람은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더 안간힘으로 움켜쥐게 됩니다. 100번 쓰기를 10,000번 쓰기로 한다거나 생각을 다시 긍정적으로 하며 내면과 싸움에 돌입하거나 긍정 확언을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읽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불안을 없애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합니다. 솔직히 100번 쓰기, 긍정적 생각, 긍정 확언 모두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안해서 하는 거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나는 끌어당김을 믿어. 분명히 나에게도 올 거야. 다 좋은데 본인이 불안한 채 이 좋은 것들을 수백 번, 수억 번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잉여 포텐셜과 펜듈럼의 0점장에서 얻은 본인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지면 두려워지죠.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을 만듭니다. 그럼 균형력이 작동하죠. 균형력은 이를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제거하려 하죠. 긍정 확언을 하면 순간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걱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정신승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이 집착은 또 다른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 다시 균형력이 발동하고, 그 집착을 없애려고 균형력은 파괴적인 다른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생성하고 펜듈럼이 만든 세상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펜듈럼만 좋은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의 중요성을 한 번 높였을 뿐인데 이런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게임, 이길 수는 있는 걸까요? 이길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펜듈럼이 만든 것에 빠지면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권리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펜듈럼과 싸우지 않는 선택이죠. 그럼 펜듈럼은 에너지 먹으러 왔다가 발을 헛디게 되는 겁니다. 싸우려 하지 않으니 잉여 포텐셜도 균형력도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평온의 상태가 되죠. 싸우지 않는 선택은 중요성을 낮추는 겁니다. 결단의 저자 롬무어는 그에 져서 결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는 중요성을 현저히 낮춰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코끼리를 먹을 수 있다고 치고 어디서부터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코부터 드실 겁니까? 아니면 꼬리부터 드실 겁니까? 혹은 앞뒤 제쳐두고 몸통부터 드실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입을 벌려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중요성을 낮출 수 있죠. 중요성이 높아지면 불안도 높아집니다. 불안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중요성과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경직되게 됩니다. 초조와 경계심이 커질수록 그것은 더 빨리 현실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요. 사람들은 왜 머피의 법칙은 믿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미신이라 할까요?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머피의 법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끌어당김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오게 될 겁니다.
한편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펜듈럼이 제시하는 게임을 무시하고 싸우려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기에 자신감을 굳이 쓸 데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일단 펜듈럼과 싸우기 시작하면 지는 게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수의 승자가 가질 만한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라면 싸움을 피하고 본인이 가질 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장난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 책에서는 상류층은 왜 다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졌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에 펜듈럼이든 이녀 포텐셜이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것들이 작용하긴 합니다. 그들이 작용하는 환경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아둥바둥 가지려고 애쓰면서 펜듈럼에게 에너지 뺏기고 잉여 포텐셜 만들어서 균형력 때문에 본인을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펜듈럼과의 싸움을 피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굳이 자신감을 가져서 펜듈럼과 싸우려고 덤비지 않아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가 본인을 본인 스스로 높이 평가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이 나타나서 본인을 낙담하게 만들 겁니다. 저자가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자신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싸움을 거부하기를 권한다. 자신을 믿을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의미가 더욱 커져 보이거나 하는 듯이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자신을 믿거나 설득할 필요는 전혀 없어져 버린다. 당신은 그저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미를 높이려고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도 몸부림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내적 중요성의 상당 부분을 감쇄시킬 것이다. 자신의 의미 높이기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내적 중요성이 보여주는 증상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집단에서 혹은 혼자 있더라도 자신의 의미를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이고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성을 왜 높이게 될까요? 이건 자아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이 자아의 작동 방식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아는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화시키려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게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성을 높일 수밖에 없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게 느끼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의 분위기가 언제나 화기애애하면 성과도 좋고 그 팀의 분위기가 항상 어두우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성과가 좋지 않죠. 이상하게 그들은 노는 것 같은데 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성을 높인 것과 낮춘 것의 결과이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사수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 부담 없이 해. 사수는 중요성을 높이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것을 젊은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낮출까요? 자아는 자아대로 막 가지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신호를 받아도 그게 신호가 신호인지 모르면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소나기의 힘을 빼고 근심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자신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려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기 시작하라. 잉여 포텐셜의 에너지는
당신의 행위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의도 에너지가 풀려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간단한 해결책으로 바뀔 것이다. 불안이나 초조함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도록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 에너지는 외부 의도를 말합니다. 외부 의도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젤란드는 이 권에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설명하며 내부 의도는 자기중심적이고 목표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부 의도는 중요성을 낮추고 흐름에 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부 의도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에 타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힘이 외부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사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대화라고 가정해 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본인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장점이나 예전 과거 경험들에 대해 쭉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선택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늘 그렇듯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맞장구를 쳐주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는 실상 안 할 겁니다. 어떤 유명한 대기업 대표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만나고 나서 그 대표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높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싶은 것, 상대방의 자아가 무엇과 동일화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부 의도, 즉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쉽게 풀린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칭찬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려면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본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받으니까요. 상대방의 내부 의도인 중요성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싶던 것이 알아서 외부 의도에 의해 흘러서 들어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의도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가지기로 선택한 것이 에너지화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 외부 의도가 목표점에 잘 가려면 펜듈럼과의 게임에서 싸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의도를 잘 하기 위해서 심상화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딤 젤란드는 심상화를 필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인생 필름에 본인이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의 이미지를 그 필름에 삽입하도록 그 이미지를 심상화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심상화하려면 그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거나 경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본인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심상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인드무비를 활용할 수도 있죠. 너무 이야기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중요성을 낮추면 내부 의도가 낮아지고 외부 의도가 높아져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필요 없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양,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순수한 의도의 노가 슬슬 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태의 흐름이란 필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모두 적혀 있는 우리의 인생 트랙인 거죠. 그리고 저자는 더 말합니다. 사실을 대면하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믿음은 알무로 바뀌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힘을 느끼는 기쁨으로 변한다. 아비투스 책에 나오는
상류층이 왜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기로 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와 다른 것은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기로 선택만 하면 외부 의도가 작동할 겁니다. 이때 내부 의도를 높여서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펜듈럼의 에너지를 뺏기 위해 등장하고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이 나와서 춤을 출 겁니다. 그럼 중요성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의도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노를 슬슬 저어갈 것이고 내부 의도는 다른 에너지 작용을 만들지 않게 되죠. 즉, 펜듈럼은 에너지 뺏으러 왔다가 헛발만 딛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할까요? 거기다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평생 하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 매일 마지못해 일어나 직장으로 가는 동안에 누구는 스키장에서 놀고 있거나 따뜻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겨서 삶을 즐기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겨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했기 때문이고 가지기로 그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마땅히 휴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수시로 우울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짧은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도록 허락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가지도록 선택만 하면 된다는 말을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하거나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유독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함과 바람은 없음을 내포하고 가지기로 선택한 것은 가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알미라는 거죠. 아비투스 책에 나오는 상류층처럼 말이죠.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슬라이드 작업이 필름에서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이미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말합니다. 책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걱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길이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 길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늘 쪼들릴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을 벌어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자유가 당신의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당신의 선택,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다. 그저 평온하게 주장할 것 없이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는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좀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책이긴 했지만 생소한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 스스로의 죄책감이 사그러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 생소한 단어들에게 저의 무거운 짐을 떠넘겨버린 것 같이 느껴져서일까요? 그래, 내 잘못이 아냐.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해 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펜듈럼 때문이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다시 저의 인생 트랙을 제가 가지기로 한 것을 가지겠다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부 의도가 더 강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부 세계의 조금의 저항들 때문에 금방 시리에 빠지게 되었던 제 자신마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또한 성장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하니 더 기분이 좋고 글도 잘 써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던 문제도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되었죠. 그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 풀린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거기에 중요성을 마구 높여주면서 에너지만 뺏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